오늘 그 제13차 미래 노동 개혁 포럼으로 주제로는 ESG의 쟁점과 과제라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뭐 요즘에 이제 고령화 저출산 문제 관심 있는 주제가,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뭐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 문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더 큰 주제이긴 한데 기후 위기 내지는 변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ESG라는 부분,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관련된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ESG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하면서 특히 이제 S 부분, 사회라는 부분에서 또 그 중에서도 인권 내지는 노동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그런 자리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발제로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계시는 이수연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는 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13차 미래노동개혁 포럼의 ESG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맡은 이수연입니다. 최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강조하고 디지털 기술 등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 활동의 기본적인 프레임으로서 기업 책임 경영, 그리고 이제 RBC와 ESG가 강조되고 있고요. 기존에는 기업의 이제 기업 책임 경영을 기업의 윤리적인 생산과 이제 구매에 의존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adverse impact와 리스크에 기반한 due diligence의 개념으로 강조가 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작성을 했는데 지금 뒤에는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린트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목차를 보시면 이제 오늘 저는 ESG에 대한 제가 이해하는 바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우리나라 ESG와 국제 기준의 현재를 확인을 하고 비교 평가하면서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토론하면서 공유해 보고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ESG 도입과 전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G는 기존 이제 CSR 등과 같이 환경과 사회 등 부문에서 자발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던 것에서 기업과 조직 경영 활동 등에서의 환경과 사회 전반에 미칠 책임을 제도화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책임의 이행에서 사회적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가버넌스를 보장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는 기업이 경영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런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런 프레임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경영의 전반에 포함되어야 되는 어떤 원칙 내지 행동 강령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을 위한 공시나 평가와 실사, 그러니까 due diligence 의무를 수반을 하게 되고, 단순한 직접적인 경영 결과에서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 adverse impact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개념을 포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ESG에 대한 개념의 이해는 무엇보다 국제 기준 등과의 관계에서 먼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SG의 경우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도입된 UN과 ILO,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경영상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시작된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11년 이후에 국제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ILO 다국적 기업 선언이라든가 OECD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고 리스크 기반 중심의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이제 더욱 강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유럽이나 미국 등 그 ESG에 대한 ESG 관련 공시 기준이라든가 인권, 환경 실사 등과 관련한 이제 법제들이 도입이 되어 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 세계적으로 강조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공시 기준과 실사는 경영의 관점과 투자의 관점을 모두 반영하도록 하고요. 따라서 이제 투자자도 이러한 ESG를 준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ESG 기준을 준수할수록 기업 지속 가능성이 증가하고 기업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점을 이제 주시해서 투자의 고려 요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저도 최근에 이제 ESG 관련된 이런 국제 회의에 다수 참여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 ESG 국제 정계의 경향은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제 기구들은 ESG 관련 국제 기준을 이제 도입을 해오면서 회원국에 대한 준수를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국이나 이제 다른 기구들에서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ESG를 반영을 해서 법제화를 마련하고 추진해 가는 경향에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ESG 국제 기준을 보시면 모든 이제 국제 기구들은 기존에는 CSR 중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기초해서 국제 기준을 정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그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촉진을 해왔다면 지금은 모두 ESG 기반 입니다. 그래서 유엔은 그 2000년도 유엔 이제 글로벌 컴팩트 출범 이후에 이제 인권 지침 등을 뭐 이렇게 채택을 했고요. ILO의 경우에도 다국적 기업 M&E 그 노사정 공동 선언을 채택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선언들을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OECD 수준에서는 OECD 다국적 기업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하고 OECD M&E 그러니까 그 다국적 기업 선언들을 이제 채택을 하고 지속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그 52개 이제 그 수락국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이러한 이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핵심이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EU의 기업 지속 가능 실사법입니다. EU CSDDD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약칭을 하는데요. EU의 기업 지속 가능 실사법을 채택을 해서 이게 2027년부터 점진적으로 이제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유엔이나 ILO OECD 가이드라인은 이제 근고 규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협약하고 조약 이런 이제 수준이 아니라 근고, 가이드라인, 지침 이런 이제 수준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선언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기업의 자발적인 준수를 기조로 합니다. 다만 이제 OECD 가이드라인은 개별 수락국에 NCP (National Contact Point를 설치를 하고 이를 통해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과 관련한 이제 구제 신청 부분,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에 따른 논의가 정말 활발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런 이제 제 발제도 그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엔과 ILO, OECD 이제 회원국이죠. 그래서 이들 그 선언과 지침 등에 대한 이행 의무가 있고 이러한 준수를 위한 노력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EU 그 CSDDD가 EU 회원국에 이제 적용이 되고 기업 규모에 따라서 그 적용 대상을 이제 달리 정하기는 하지만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
사실상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이 그 적용 대상으로 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공시 관련 제도 등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 미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이제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준수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 달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 통상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SG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부 주도로 2021년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러한 국제적인 요청 등에 따라서 KESG 가이드라인과 공급망 대응이라는 이러한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고 촉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시스템 알리오에 ESG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대분류로 추가를 해서 공시 항목을 대폭 개편을 했고요. 여러 이제 공기업들에도 이에 따라서 ESG 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매 분기별로 해당 실적을 업로드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요. 이제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관련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업이 이행해야 될 ESG 대상 및 개념, 평가 지표 등에 대한 기준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서 미흡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기업은 각 그 부문에서 성과를 공시해야 되는 경우에 어떠한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성과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혼란 등에서도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ESG에 대한 이런 적확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적확한 이해에 기초해서 ESG 제도화, 기업 평가 지표와 투자 기준, 그리고 공급망 실사 등에서 요구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넘어가서 ESG 개념을 보시겠습니다. 뭐 ESG 개념과 관련해서는 이제 모두 다 아시겠지만 ESG는 환경, environment와 사회, social, 지배구조, 가버넌스의 이니셜이죠. 이제 하지만 그 의미는 기업과 사회 구성원의 어떤 비재정적인 역량, 즉 가치 창출을 위한 필요한 요소를 정한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및 조직이 경영 활동과 기타 운영을 하면서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이런 가치를 상정하는 것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ESG는 그 CSR,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CSR에 이어서 기후 위기나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 등에 대응을 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책임과 가치 창출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행동 강령을 정하는 이런 RBC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OECD에서 이 OECD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이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RBC는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이에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경영상의 이런 강령, 행동, 규칙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함께 RBC와 함께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에 대한 행동 강령으로서 그 하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ESG에서는 G와 관련된 부분을 E와 E 환경과 S, 사회적인 이러한 기업의 책임을 이행하는 기준으로서 기능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기업과 조직이 관련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 영역과 평가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ESG는 기업 및 그 조직의 특정 역할이나 운영 과정에서 요구되거나 준수해야 되는 사회에 대한 의무를 컨덕트로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 행동 강령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의무를 컨덕트의 형태로 이렇게 정하면서 이를 이행의 상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개념을 필연적으로 저는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CSR과 RBC와 연계되는 개념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국제 기준들은 기존 이들 그 ESG에 기초해서 기업과 사회 조직 등의 책임을 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 이제 세 개념은 모두 그 기업의 비재정적 역량을 사업의 핵심적인 사업 내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평가해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 근데 이들은 모두 이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는 따로 떼어서 볼 것은 아니다라는 이 별개의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봐야 될 개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ESG는 CSR과 RBC의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기업과 사회 조직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한 더 어떤 상징적인 개념이다라는 이런 이제 판단이 있고요. 따라서 국내 기업과 다국적 기업 모두에 적용이 되는 개념이고 모든 기업과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고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조직의 그런 사회적 책임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한 공시와 이를 위한 실사를 통한 평가 지표를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특히 ESG는 기업과 사회 구성원의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 등에서의 책임을 의미를 하지만 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개념이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due diligence의 개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due diligence를 실사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due diligence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실사, due diligence 얘기를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기업이나 조직의 정책이나 실무에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의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는데 이거를 잘 반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를 결정을 할 때 정책을 마련을 할 때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개인 또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을 하고 만약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이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라. 그리고 그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을 했다라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이런 구제책을 마련해라라는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의 이런 프로세스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due diligence는 현재 국제 기준의 경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due diligence를 이제 대부분 실사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만 이런 due diligence 현상을 조사하고 검사하는 이런 실질적인 검사하는 조사하고 검사하는 이런 실사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번역은 하지만 기업이 경영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고 시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부담하는 어떤 주의 의무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기업의 의무는 기업이 인권이나 환경, 고용 등 기타의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더라도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정도의 이러한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라면 나중에 구제의 이행에서 그러한 이제 책임 부분을 일정 부분 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주장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due diligence는 실사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 기울여야 할 상당한 주의 의무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럼 due diligence를 어떻게 하느냐 How to do due diligence
의 개념으로 보시면은 이러한 듀딜리전스의 절차는 6단계를 거치도록 합니다. 이제 국제 기준들을 보면 6개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데 OECD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국제 기준이 될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 등 국제 기준이 이런 그 듀딜리전스를 하는 이런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EU에서도 이번에 그 지속 가능 실사법을 도입을 하면서 이러한 그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런 6단계에 따라서 실사를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모든 경영 정책과 경영의 실사 의무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에 이제 스타트가 자신의 이제 경영 정책과 이러한 경영의 어떤 이런 관리 방식에 실사의 의무를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고,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중지, 예방, 완화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이행과 결과를 추적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부정적인 영향 등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서 제공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6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듀 딜리전스의 본질은 이러한 상호 순환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런 상호 순환을 통해서 어떤 선순환적인 결과를 도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기업과 지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이제 제가 애드버스 임팩트와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리스크 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그 애드버스 임팩트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제 번역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죠. 뭐 애드버스 임팩트가 뭐냐? 근데 애드버스 임팩트라는 용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용이나 이러한 인권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차별 법리를 사용하는데 설명하는데 주로 이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어떤 기준이나 관행 등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불리한 영향이나 다른 말로 차별적인 영향을 야기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이용되는 개념이다라고 해두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은 모두 인권과 환경권 등 실사 대상에 걸쳐서 경영의 결과로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성별 영향 평가법이라는 것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경 영향 평가법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사업이나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할 때,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을 할 때 그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젠더의 관점에서 누군가에게 불리한 영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를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라면 최소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완화하는 이런 이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령들이 이미 도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애드버스 임팩트의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고 모든 정책들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ESG와 국제 기준을 이제 그 비교 평가를 하는 이제 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던 대로 그 산자부 중심으로 이제 주로 4가지 영역에서 7개의 범주, 그 61개 진단 항목을 설정을 해서 구체적인 영향 평가와 체크리스트 등을 이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기후 변화나 국제 기준 등에서 실사 평가 항목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이제 모두 포함된 건 아니고요. 이제 일부만 이렇게 이제 포함이 돼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그 평가의 내용도 오늘 모두 얘기할 수는 없지만 OECD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9개 영역에서의 그 실사 평가의 내용이라든가 UN, ILO 등 국제 기준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인권이라든가 노동권 이런 부분들 그리고 EU 등에서 요구하는 이런 실사 대상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지 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더구나 이제 우리가 예시하는 이런 공시와 평가가 듀 딜리전스에 기초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ESG 공시 의무 등을 기조로 간다고 해도 이 듀 딜리전스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국제 기준 등과의 관계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는 듀 딜리전스에 기초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국제 기준 등에서 듀 딜리전스에 기초해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그 부분들을 실사를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구제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이렇게 개선해 가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결론을 대신해서 그 오늘 토론에서 좀 논의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봤는데요. 그 우리나라는 그 ESG와 관련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또 ESG 이렇게 할 정도로 식상할 정도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정말 초등학생에서부터 이렇게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를 다 아울러서 주장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를 이제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체화하는 것은 여전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는 이제 국제적인 경향이라는 점에서 이를 저는 국제적인 기준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제도를 마련해 가는 측면에서 이를 외면하고 갈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내부적인 논의, 내부적인 제도의 마련은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 개별 국가들의 관련 법은 국제 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라는 점에서 국제 기준과의 간극을 우리가 확인을 먼저 해야 되고 그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이러한 이제 요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일환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봐야 될 게 이를 권고하고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행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 제도화가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면 우리 현재 실정으로 만약에 불가능하다라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NT-ESG가 있어요. 그러니까 ESG에 대한 반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우리 무시하고 갈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의견의 수렴과 설득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 방안을 함께 모색되어야 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런 방향들을 오늘 같이 좀 논의를 하면서 좀 같이 의견을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상 발제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 이런 그 미래 노동 개혁 포럼이라는 주제로 지금 13차에 걸쳐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주도하시는 이승길 교수님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발제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윤효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학자는 아니고요. 예, 저는 학자는 아니고 저기 그 국제 노동조합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동남아시아에 출장을 가서 오늘의 주제인 그 ESG와 관련된 국제 기준들을 그 노조의 현장 활동이나 또 노사 관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오늘 초청해 주신 것은 뭐 학자의 입장으로서 뭐 내용을 좀 공유하다기보다는 실제 이 다국적 기업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의
그 현장에서 이제 녹여져 있는 ESG 문제, 듀딜리전스 문제, 그리고 이제 그 기반이 되는 국제 기준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 실천 경험의 바탕에서 좀 소개해달라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 토론문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발표해 주신 그 발표문을 읽고 몇 가지 제가 좀 생각나는 거를 토론문에 좀 적어봤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ESG하고 듀딜리전스가 지금은 거의 이제 딱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나온 좀 이 전개 과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개념에서 그 ESG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성과를 평가를 위한 정책적 틀이나 이제 관련 내용 좀 이 콘텐츠와 관련된 느낌이 있다면은 듀딜리전스는 그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사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기 전에 조사하고 평가는 일종의 체계적 과정, 좀 방법론 뭐 그런 좀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인수합병을 예로 들자면은 ESG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진 기업이 어떤 그 정책과 내용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한 뭐 가치적인 좀그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듀딜리전스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방법론, 체계,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와 관련돼서는 그 ESG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특히 이제 사회와 환경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평가 위한 것이라면은 듀딜리전스는 이제 진화 과정이 이런 리스크를 줄이거나 없애는 그래서 이제 좀 재무적이거나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저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ESG는 이제 뭐 발표문의 내용대로 환경이나 사회 그리고 가버넌스를 중국에서는 7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자를 쓰더라고요. 다스리는 이치 등의 이제 비법률적이고 비재무적인 내용을 좀 주로 다룬다면 듀딜리전스는 재무적 리스크나 이제 법률적 리스크를 원래 다루었고 지금 이제 환경, 사회, 가버넌스로 확장되어 오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ESG가 주주를 비롯해서 기업의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좀 중시하고 그런 의미에서 좀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접근법을 갖고 있다면 또 역사적으로 듀딜리전스는 뭐 채무나 계약 파괴자 등 기업의 위해 요인과 리스크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좀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접근법을 좀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표해 주신 대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ESG와 CSR 이후에 ESG 시대를 거치면서 그 ESG의 내용이 이제 듀딜리전스에 많이 이제 담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ESG의 내용을 내실화하기 위해 듀딜리전스라는 형식이 결합되고 또 반대로 듀딜리전스라는 형식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ESG라는 내용이 결합되는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시절이 닥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그 사례가 오늘 발표문에서 나왔던 그 유럽 연합 기업 지배구조 지속 가능성 그 실사 지침 그 EU CSDDD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제적인 그 흐름들은 UN이나 ILO나 OECD 등에서 마련한 국제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와 듀딜리전스가 이제 그런 어떤 내용에서 국제 기준을 기반으로 한다고 할 때 이런 국제 기준들에 대해서 이제 문구 자구 중심의 텍스트 중심의 이해보다는 이제 점점 이제 이 맥락적인 중심의 이런 국제 기준의 이해 그리고 적용이 중요해지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발생 후 법적 행정적 분쟁으로 이어질 때 그런 뭐 조문의 해석을 중시하는 텍스트 중심 전문가가 주도하는 이런 효과가 좀 중요한 시대를 지나서 듀딜리전스가 이제 법제화되는 시대에서는 그런 어떤 분쟁을 예방하고 그 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맥락 중심의 다시 말해 이해관계자의 역할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뭐 기업 정책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고 있어도 결국은 그 참여 당사자들, 뭐 노사관계로 치면 이제 사용자, 관리자, 노동조합과 그 종업원들의 참여가 없을 때는 많은 기업의 좋은 정책들이 그냥 립 서비스로 남아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 그 CSR, RBC, ESG가 이제 이 DD와 결합하면서 하나의 법 제도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고요. 그럼 그 성공을 위한 기반이 무엇인가를 좀 제 그 활동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째는 정보에 충실한 공개가 그 성공의 일차적인 요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제표, 기업 임원의 보수, 투자 계획, 그 임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이제 단체 교섭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업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 또 안전보건도 사실은 이제 정보입니다. 어떤 그 생산 물질을 생산 현장에 쓰고 있느냐, 그 세무 정보, 기술 정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보 공유와 공개를 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3장 디스클로즈 챕터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실하게 이행되는 기업에서는 이런 뭐 ESG가 제대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못했을 때는 ESG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동 문제와 노사 관계입니다. 많은 그 국제 기준들이 이 노동권이라든지 노사 관계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좀 역사가 일천하다 보니 개념이나 이 용어에 대한 소개는 많은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실천적 이해는 아직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사의 저유, 그 노동조합의 이제 권리의 보장, 단체 교섭권의 보장,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 ILO 협약이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고 많은 그 정리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제 노동, 아동 노동은 없는 것 같은데 ILO 협약의 기준에서 보면은 그런 강제 노동과 이제 아동 노동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내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비정규직 차별 금지라든지 여성에 대한 차별, 그리고 이제 세대에 대한 차별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고전적인 주제 같지만 차별 금지와 관련된 ILO의 기준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직무급이 굉장히 성과급이 많이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데도 그 ILO 협약이 그 많은 함의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이 이제 그 핵심 요소인데요. 그것이 이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정책 방향을 가져야 되고 제도를 갖춰야 되는 데 대해서 국제 기준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ESG와 듀딜리전스가 이제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사관계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노는 노동자한테 사를 자꾸 이제 회사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사는 사용자 사자고, 다시 말하면 이제 노사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맺는 인간관계, 혹은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맺는 조직적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노동조합이 반기업이다, 혹은 뭐 기업이 반노동조합이다는 이런 이분법적 대립적 그 구도를 뛰어넘어서 말 그대로의 상생해진 노사관계로서의 장으로서의 기업이라는 개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개념 이해에 쓸 때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체로서의 기업,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그 ESG나 듀딜리전스가 실현되는 장으로서의 기업, 거기에 이제 그 가버넌스의 노사가 함께하는 협력,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결론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수정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토론 주제에 대한 이소영 교수님이 죄송합니다. 파일에서는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주제들을 주신 것 같아요.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많은 그 듀딜리전스 관련 법안들이 이제 뭐 초안 수준이긴 하지만은 국회에 제시된 게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법안을 개별적으로 내는 것보다는 한번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나서장 대표를 모시고 국제 기준을 중심으로 과연 이 ESG, 듀딜리전스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법 제도와 관련돼서는 너무 법으로만 이걸 촘촘히 맺는 거는 우리 한국의 경험으로 볼 때 법을 아무리 자세하게 좋게 만들어도 법 집행에 문제가 있고, 법 집행이라는 것은 인력과 자원의 문제가 이제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 이 듀딜리전스 관련 법률은 좀 느슨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대신에 민간의 자율성, 그 노사 민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대화라든지 그런 정책 포럼, 그런 활동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ESG 듀딜리전스 작동을 하려면 기업의 힘만으로 부족하고, 정부 측면에서는 특히 이제 공급망의 하층 그
있는 사업장들을 생각할 때는 이른바 노동시장 하층 정부의 역할이 노동행정의 역할이 중요하고 예를 들면 이제 근로감독 같은 것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이 ESG 듀딜리전스의 영역 속에 우리가 이제 포함시킬 수 있을까? 뭐 산업안동공단이라든지 뭐 이런 근로감독관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노동행정 체계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공공기관과 민간 뭐 기업 업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관리에서는 10,000명 이상의 그리고 학계화까지 따지면 뭐 엄청난 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이미 존재하는 소중한 고술들을 어떻게 잘 꿰는가 이런 것들이 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좀 방안은 국제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공부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국제 기준을 좀 풍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이수영 교수님도 강력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다양한 이해관계 참여자의 보장이 듀딜리전스의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도적으로는 자꾸 이제 법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법은 특히 어떤 그 기업과 관련된 법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큰 틀 얼개를 제시하고 오히려 이제 그 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실천을 통해서 그 내용을 채워가는 그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는 뭐 사회적 대화, 단체 교섭, 노사 협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사민족 모두가 UN, ILO, OECD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협약들을 비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다르거든요. 지금 NTESG 흐름이 제일 강한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 그 미국이 왜 그래 되냐면은 미국 예외주의로 해서 심지어는 ILO 협약도 191개 중에 14개밖에 비준을 하지 않고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 뭐 강제, 뭐 아동 노동, 뭐 다양한 이런 기본적인 협약들도 비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호흡을 맞춰서 이런 다양한 국제 기준을 비준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국제주의하고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노사민족 모두가 동의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과 그 내용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는 이런 권위 있는 국제기관들과의 기술적 협력을 통해 가지고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결국 그렇다면은 사회적 합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